동학에 관심을,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진 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거든요. 100주년이 1994년이었어요. 1994년 그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1박 2일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규교사 발령받은 지 5년 차였는데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1박 2일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보통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얘기는 전라도 얘기도 많이 하고 전북 얘기를 하는데, 역사비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1박 2일 동안 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교과서에 없는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또는 시민들 모시고 답사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환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줄 것 같고, 자세한 얘기, 강원도 전역의 동학농민혁명 얘기는 이따가 면서부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해월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강원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여기서 체포가 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면서부서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월 최시영이라는 분은 이제 동학을 창시하신 최재우의 이제 제자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2대 교주가 되죠. 그래서 1860년에 동학이 이제 창시가 되었고, 1864년에 이제 창시자 최재우가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2대 교주가 되는데, 1871년에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영해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강원도가 동학 역사에서 강원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강원도가 그렇게 탄압했던 동학교도들을 되살려주고 동학농민혁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린 곳이다. 강원도가 없었더라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도 아마도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저희 강원도 사람들 말고 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이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다니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별의 거룩한 스승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송경인이라는 이제 그 사람, 군사이 인솔했던 경병, 서울에서 보낸 병사 45명에게 포덕 39년 1898년 4월 5일 낮에 피치가 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되었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조선 후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도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임금이잖아요, 그죠? 임금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인데, 이 거대한 손이 세도가문이죠. 안동김씨, 풍양조씨라고 얘기가 되는 세도가문인데, 대개 세도가문이라는 게 이제 왕비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왕비의 집안, 왕의 외척이죠.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순조, 헌종, 철종을 자신들 마음대로 이제 쥐고 흔드는 그런 시기가 세도가문인데, 중앙에 있는 왕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함부로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당시 백성들은 한마디로 이제 관리들, 세도 가문들의 밥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사례가 전세, 토지세, 분포, 16세부터 60세까지의 이제 양인 장정액을 거두는 이제 요즘 말로 뭐 방위세 비슷한 거고, 한복은 이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건데, 아주 엄청나게 가혹하게 세금을 포탈해서 그 역사를 연구하는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뼛속까지 도려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를 다 들고 가는 건 물론이고, 아예 이제 뭐 사람 무시 못할 정도로 이제 그 가혹한 응징이 내려지게 되는데, 결국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누구죠? 홍길동.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연산군 때 연산군 일기를 보면 홍길동이 실패가 돼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는 연산군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연산군이라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훌륭하게 했을까요? 폭군. 아니죠, 폭군이죠. 가혹한 폭군 시절에 역시 세도 정치 시기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결국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집에서 앉아 있어봐야 세금에 시달리고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니까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게 결국 이제 유민이라 그래서 요즘 말로 거지, 밥을 빌어먹는 그런 삶을 살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압록강 조망강 유역에 사는 백성들은 월경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나라를 떠나거나 이런 형태로 가죠. 근데 이 세도가 이제 홍길동도 그렇고 이제 조선의 3대 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홍길동, 장길상, 임꺽정을 조선의 3대 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자들,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의적이라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의적이죠.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나라님에게 충성을 바치고 나라님에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라님을 의면하고 도적들에게 의지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적들이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이제 장길산이 빼앗은 건 부자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민심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백성을 훔치 도적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결국 백성의 마음은 나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적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죠. 이런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세도 정치에 대한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세도 정치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이거 하나 이런 이제 그러면 이 의적들은 대개 한밤중에 이제 도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요즘처럼 정원기불이 훤한 시절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부자 집을 습격해서 재물을 훔칠 때는 불을 들고 가죠. 횃불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명화적이라 부릅니다.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도적, 명화적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명화적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세도가문 시기입니다. 세도가문 시기고 그래서 세도가문 시기에 명화적도 많았고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서양 일본 국가들의 이제 침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도 정치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그러니까 뒤숭숭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 왕조 언제 망하지? 라는 은근한 이제 기대감, 왕조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이 쌓여나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나라님이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예언 사상이 퍼져나갑니다. 대표적인 정감록이라는 게 있죠. 정씨가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정씨가 왕이 된다. 정감록 사상도 있었고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 사상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등 사상, 노비도 천민도 양반과 똑같은 세상, 그런 세상 정말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시기까지 거의 한 100년인데 그 100년은 밀란의 시대라고 얘기해서 아주 거대한 밀란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서양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프랑스 만평에서 끌어온 건데 이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게 더우는 관세라는 뜻입니다. 관세라는 게 이제 외국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그럴 때 우리나라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매기는 이제 그 보호구역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통째로 관세를 갖다 바치고 소형 제국주의를 그걸 앉아가지고 받아먹는 그런 이제 모습. 프랑스 입장에서는 요게 저쪽에 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고 요 사람은 영국 사람이라 그랬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니까 배가 아파서 저런 모습으로 풍자화를 그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도정 지식의 민심은 대중성하고 사람 백성들은 살 길 없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조차 조선을 삼키겠다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았던 시기가 시철통 때 가장 많았고요. 명화적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믿을 건 명화적 도적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명화정이 영웅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감록이고 정치성을 가진 지인이 나타나서 계룡산에 수도로 둔 새 왕조로 창건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감록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수레넘이 넘어 강림지방에 들어와서 마지막 숨어 살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동학이 청시가 됩니다. 이런 시기. 사실은 수훈 최재호 선생께서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무진회를 씁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관료가 되기 위해서 무진회를 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시절이 아니라 과거 시험 자체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시험장에 컨닝칠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대리 시험을 보는 사례도 있고, 합격자 명부가 나오면 돈 더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합격자 명부를 지우고 옆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결국 과거 시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겠다는 좌절감에 빠진 수훈 최재호 선생은 그때부터 전국을 방랑합니다. 방랑을 하면서 내가 과거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관찰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의 잘못이다.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동학을 창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동학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서양을 반대하는 입장의 동학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조선 왕조의 유교, 불교, 이제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됐던 조선 왕조의 사상과 불교 사상과 도교 사상과 일부 천주교의 평도 사상을 잘 이제 그 혼합해가지고 동학을 창시하게 되는데, 근데 제 아무리 동학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동학을 전파한다 해도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동학에 들어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최재우 선생께서는 동학을 창시한 뒤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 종들을 해방을 시켜서 노비를 면제해주고, 그 중에 한 여자 노비를 자기 집에 며느리로 만듭니다. 또 한 여자 노비를 자기 집에 딸로, 수양 딸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파격도 그런 파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몸소 신분 질서를 타파하는 실천을 하신 거죠. 근데 양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죠. 결국 그래서 이제 1860년에 동학을 창시했다가 1864년에 최재우는 이제 그 흡세무민, 세상을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킨 죄로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제 이대교주가 되는데, 최시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학은 홈이나 지게 들고 다니는 사람 속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책 많이 읽은, 지식 많이 가진 양반 관료들 또는 그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홈이나 지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부자와 높은 사람, 글 잘하는 사람은 도를 통하기 어렵다. 아마 성경에서도 비슷한 부자가 바늘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평등이라는 세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층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혜자라는 탤런트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근데 아이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를 처음 말씀하신 분도 해월 최시영 선생입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일이 하지 마라. 아이들은 자체도 하느님이다.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니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건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여성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제 그 동학의 사상을 전파시키면서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역시 이제 양반들 입장에서 동학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동학 사상이 인내천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하늘이고 평등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평등이라는 건 낮은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는 게 평등이다. 어차피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동학이다, 평등이다. 이러면서 동학에서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동학교도로 들어온 사람은 맞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남자든 여자든 노비든 양반이든 맞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규칙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우금치 전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하층민을 중심으로 동학이 급속하게 확산돼서 이제 농민운동 세력과 동학이란 종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탐관오리만 가지고도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외자까지 들어와서 이중수탈을 당하니까 살기가 힘든데, 농민들만 가지고는 조직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동학이란 조직과 결합되다 보니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자, 동학 농민혁명 형태로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학에서는 인내천 사상과 후천개벽 사상, 농민 쪽에서는 수탈 없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둘이 결합해서 동학 농민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동학에서 이제 전봉준이라는 이제 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학 농민 운동을 혁명을 이끌었던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감을 효소할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전주 감영 군수에게 아첨해서 백성을 못 살게 하는 탐관오리를 징계할 것,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 그래서 전라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서울을 공격해서 양반 그 탐관오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뒤집어엎고 개벽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고구급 관할을 점령해서 이제 창고에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죄수를 풀어주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력을 확산시키죠. 잠깐 이 영상이 이제 제대로 나올지가 모르겠는데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하얀 옷을 입고 새카맣게 올라오는데 그 우금치 고개 위에서는 일본군이 대포와 실연발 소총을 계속 난사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이 남긴 그런 기록 중에 도대체 저렇게 죽는 줄 알면서 저렇게 끝없이 밀고 올라온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이냐 아니냐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총을 쐈다 그래요. 근데 죽을 줄 알면서 저렇게 올라가는 원동력은 도대체 뭘까? 그때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농민군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농민군 중에서 이제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이때 있어서 제일 민심을 끈 것은 커다란 주의나 목적보다도 또는 조화나 장래의 영광보다도 당장의 실이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입도만 하면 사인여천이라는 주의하에서 상하, 귀천, 남녀 존비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고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심혈성복이 되었고, 둘째, 죽이고 밥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도인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막으려는 데서 모두 집안 식구같이 일심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참말 천국 천민들이었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수탈당하고 살던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하는 순간 양반하고도 맞절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콩 하나도 나눠 먹는 세상.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좌절해서 또다시 무너지면 또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 모습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끝까지 싸워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월 선생님이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전파했던 사상이 얼마나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 동학 농민혁명의 원동력은 거대하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인내천의 세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출발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상과 이념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진심, 이게 바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금지전투에서 배한 뒤에 전봉주는 태인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수행원 몇 명과 이제 이감산성을 거쳐 백양사 청량에서 머물다가 피노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영상 역시 잘 안 나올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체포가 되는데 이제 동료가 밀고를 하죠. 동학에 참여했던 동료가 밀고를 해가지고 체포가 되어서 처형합니다. 결국 이제 동학을 꿈꾸던 동학농민군이 꿈꾸던 세상이 좌절됐죠. 근데 좌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동학농민군 때 체포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항일의병이 돼서 다시 싸웁니다. 그리고 천도교로 바뀐 동학은 3.1운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천도교가 없는 3.1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원동력이 동학에서 나왔고, 그 뒤로 각가지 이제 항일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동학 출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동학농민군이 꿈꾸던 세상은 좌절됐지만 그 뒤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학농민군이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탑은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에 있는 동학농민군 기념탑입니다. 서성면 풍암리에서도 8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진화군과 맞서 싸우다가 거의 전멸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강원도 동학농민 혁명의 흔적은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노래가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인데, 그 새야새야 파랑새야 노래가 각 지방마다 약간씩 가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정읍지방이죠. 새야새야 파랑새야 넘어 타러 나왔느냐, 솔잎댄잎 푸릇푸릇 하절인 줄 알았더니 백설이 덜덜 엄동설한 되었구나. 이게 정읍지방이고요. 이렇게 평양지방입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으세야 녹든 잎이 까딱하면 너 죽을 줄 왜 모르니. 이게 이제 평양지방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원주지방에서 체록된 겁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팝죽 잘 논다만 녹두꽃을 떨구고서 청포정수 부치갱이 맛이 좋다 어서 가라. 근데 원주지방에서 동학농민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가 체록이 됐다는 건 원주지방에서 많이 불려졌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동학농민 혁명이 원주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야새야 파랑새야, 새야새야는 동학농민군을 의미하는 거고, 파랑새야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청나라 병사들 또는 일부 병사들, 외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와 동학농민 혁명의 관련을 노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 혁명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1880년부터 93년까지 동학농민 혁명 이전에 거의 그 밀란이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1870년 강원 지역 동학 세력이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요. 1893년 보훈집회 때 강원 지역 동학교도 20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94년 9월 강원 남부 지역은 이제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이 농민군이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 동원을 점령을 하는 그런 이제 분기가 일어났고, 1894년 9월 중부 지역 원주 횡성 홍천 일대 농민군이 홍천 서성면 풍암리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전사를 했던 그런 이제 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원도 지역 곳곳에서는 동학 또는 동학농민운동과 혁명과 관련된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저기 이제 고한의 정암사에 가보면 정암다에서 이제 한백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적점이라는 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71년 그 경상도 지방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 운동이 좌절되고 나서 경상도 지역의 농민군이 강원도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강원도로 들어와서 이제 해월 스승이 숨어 살면서 동학을 다시 불씨를 되살렸던 곳이 적점이라는 곳입니다. 올라가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북에 근무를 하면서 찾아갔는데 그 정암사 스님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셔가지고 물어보러 찾아가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찾아서 풀숲에 치고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렇게 이제 안내 비석이라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아무 뭐 건물도 없고 그냥 터인데 적어도 동학을 연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위에 나오는 곳은 그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서 유시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연이 살던 집터 저 뒤에 보면 요 돌무더기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유시연이 살던 집터고 요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으로서 그 옛날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유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던 소문을 증언을 하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정선 일대에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가 여러 군데 남아 있고요. 아까 보였던 홍천 서성면 풍암리에 있는 동학농민군 위령탑이죠. 그 교사들과 함께 답사를 굉장히 꽤 많이 다녔고요. 코로나 이전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답사를 다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답사도 많이 다녔고 작년에는 이제 원주 시민들 모시고 여기 유창문 선배님하고도 같이 한번 답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제 답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작곡이라는 이제 건데 보면 주현미라는 가수가 이제 부른 자작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노래를 여기 동영상이 되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데 지금 소리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못 듣는데 휴대폰으로 자작곡에 이렇게 해보시면 직접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주현미 하면 트로트 가수로 대표하잖아요. 근데 홍천 동학농민 혁명을 소재로 하는 자작곡이라는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강원 남부 지역 동학농민군이 대관령을 넘어갔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답사 때는 대관령 길을 걸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정해가지고 이제 대관령 길에서 걸어서 처음 이제 내려가는 그런 답사를 진행하는 그런 이제 여기도 원주 분들입니다.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주 시민 답사의 모습이고요. 그 강원남부 농민군이 강릉 동원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했던 그런 모습이고, 근데 강릉에 부호했던 이효원이라는 사람, 지금 성교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교장 주인이었던 이효원이 이 강릉 지방 농민군을 진압하고 그 대가로 강릉 부사가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성교장은 뭐 굉장히 민속 자료로 귀중하게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곳이죠. 진압군의 장소였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기 가면 해설사가 이현이라는 분은 오히려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민군에게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랬던 분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얘기냐면 농민군이 강릉을 점령했을 때 그 농민군을 회유하기 위해서 부자니까 쌀 밥 지어주고 술 주고 이렇게 흐트려 놓은 상태에서 기습을 하죠. 한밤중에 기습해서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모습인데 지금은 그래도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성교장 들어가면 이 지역이 이제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곳이라는 기록이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성교장의 이제 모습이고요. 성교장이 어떻게 그 동학농민군 진압으로 알려졌냐면 이효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자료, 이면 토비 소록이라는 기록이 저 성교장 안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강릉이죠, 그죠? 토비, 뭐 비적들, 동학농민 괴수들을 토벌한 기록 이런 뜻입니다. 거기가 나온 장소가 여기 열화당이라는 곳, 도서관 비슷한 곳이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서양식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서양식인데 이게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식 건물이 들어오니까 저 강릉에 굉장히 부재였으니까 폼나게 서양식으로 일본이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그 시기가 서양 이제 문물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저 안에서 이 기록이 발견됐어요. 토비소록이라는 기록이.
여기 강릉 여자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남중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강릉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안 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여기가 강원 지역 동학농민군을 체포된 동학농민군을 처형했던 처형장이었어요. 만약에 강릉 여중에 근무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참 기겁을 했겠죠. 근데 다행히 뭐 강릉에 근무를 안 해서 원주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가끔 저희들 답사를 가면 운동장에 가서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막걸리 한 잔 부어드리면서 묵념하고 나옵니다. 처형장인데, 왜 처형장이냐면 여기가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여기는 군대를 훈련시키던 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일본군 관군에 끌려가서 저기서 이제 마지막 처형됐던 처형장입니다. 아까 유시원이라는 분이 머물렀던 이제 곳이 무은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여기 나오죠. 동학도전주 유시원과 관련한 요런 나오는데, 정성문화원과 정성문 향토사연구소에서 이런 이제 안내판을 씌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점을 올라가는, 원주 시민들하고 적점을 올라가는 모습이고, 적점 올라가면 이런 이제 평지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평지. 이때만 해도 이제 비석은 없었고, 지금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정선의 카톨릭 농민의 분들이 정선군에서 이제 동학농민군 역사비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인데, 보면 2020년 11월 24일 세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건, 지금은 뭐 해월 선생 이제 피체지도 있고, 뭐 이제 피체지 건물도 복원을 해놨지만, 원주 지역도 저런 노력들이 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역사는 모든 역사는 현재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지역을 꼭 가고 싶었는데, 서울에 이제 12월 3일 이후 집회 가다가 우연히 이제 집회장에서 정선동 카톨릭 농민의 분을 만나서, 올해 저 기념식 할 때는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올 때를. 연락이 오면 꼭 한번 그 기념식에 참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이 원주에 있는 아까 보시던 그런 곳이고, 모든 이웃의 고 치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 해월 선생님이 거의 피신 생활을 한 게 뭐 한 36년, 37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요새 말로 지명수배 상태에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냥 피신을 하면서 бот다리 하나 들고 이제 피신 생활을 하면서, 그냥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으시면 새끼도 꼬아주고, 그 다음에 마당도 쓸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도와주면서 동학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 돌아다니셨고, 그래서 별명이 최보따리 선생님이라고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최보따리 선생님의 천지 즉 부모요, 부모 즉 천지이니, 천지 부모는 일체라. 천지와 부모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모, 사람, 모든 뭐 이제 부모나 사물이나 세상은 모두가 다 한 몸이다. 어느 것 다 버릴 수 없는 한 몸이니까, 좁쌀 하나 속에도 우주가 담겨 있으니까, 좁쌀 하나 속에 있는 우주를 이해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고, 사물도 마찬가지니까 모든 사물을 다 이제 영관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제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되고 이제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새겨 놓은 겁니다. 피체지 모습이고요. 2008년에 건립이 됐다 그러죠. 아까 본 이제 피체 당시의 기록이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도 아까 이제 모여서 이제 답사를 했지만 이렇게 답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강원 지역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인물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훈집회와 의국지전투에 참여했던 관동대접지 이원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성영 풍암리는 거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인데, 차기석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1994년 답사할 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네의 제삿날이 같은 날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대요. 이게 바로 이제 이때 같은 날 전투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던 이제 증언을 하신 그 증언을 들었던 적도 있고요. 유시연이라는 사람 평창 정선 평창일 때 해월 최시영 선생이 그 정선에 머무르고 인제 갑둔이에서 동경대전 편찬할 때 상당한 이제 돈도 필요한데 그 돈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디스버를 해줄 사람이 유시연이고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고요. 홍천서석 되게 농민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일 것 같지만 이분은 천석군 부자로서 서석 전투에 참여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 후손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우체국 근무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아마 퇴직하셨을 거예요. 후손은 아직 살아계시고요. 원주 출신, 불원 출신으로 이종태라는 분이 있다는데 생물년도 다 알려지지 않고 다만 이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주 불원 출신 농민군 이종태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최시영 선생님 뭐 이렇게 이대교주로 이제 강원도 인연을 맺고 이제 계시고요. 사실 저는 우리 동양 철학의 우리 사상의 가장 큰 것 중에 이 하늘이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건 이제 주역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기치 아래 이제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초대 교주가 이제 그런 이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처형되면서 이제 2세 교주이신 해월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는 공개화의 길을 썼는데 이제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제 이게 행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한 게 1800년대 아까 얘기했던 이기용 선생님이 얘기하신 1880년대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정말 이 조선의 결국 마지막에 그 기폭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정치적 사건 말고도 엄청난 동네마다 밀란이라고 했지만 그 정치적으로 밀란이라고 했지만 백성들의 호소, 고통의 호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1880년대. 근데 1880년대 그 고통의 해소 과정에 그것이 중앙에서 일어난 사건이 1882년 이모군란이고 2년 후에 했던 갑신정변인데 두 개가 다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82년도 이모군란은 청나라 군대가 와서 대원군을 끌고 가는 걸로 끝이 났고 84년 사건도 84년의 갑신정변 사건도 3일 천하로 끝나면서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저는 토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주도 세력이 일본으로 달아나면 끝이 나요. 그때 일본으로 결국은 이제 피신했던 멤버들이 김옥균, 홍영식 이거 중인데 그 김옥균이 결국 중국에서 암살되잖아요. 그 김옥균의 문제를 썼던 사람 작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대만계 일본 작가 진순신이라는 역사소설가가 있습니다. 시와료 따로와 함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진순신이 역사소설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소설이 청일전쟁이에요. 이 1894년 이 갑옷 농민혁명 전쟁의 끝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청일전쟁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철저하게 일본 관점에서 또는 중국 관점에서 썼는데 가운데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진순신이 쓴 자존심 확 긁는 표현 혹시 읽어보셨나요? 김옥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리홍장을 만나러 다닐 게 아니라 전봉준을 만났어야 했다. 이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고 아주 그래서 이 시기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도 역시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1894년 아까 말씀 우금치 전투를 기점으로 해 동학 농민혁명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조선 관군 말고 일본군의 지원을 얻은 진압에게 방한단 말이에요. 공주 우금치에서.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의 내부 문제잖아요. 못 사는 것도 정치를 잘못한 것도. 그것을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하나는 청나라 군대에게 해서
1880년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는 일본에게 의존해서 이것을 가부 농민전쟁,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전쟁을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 아직 대한이란 말 쓰기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한 최악의 문제였다. 그 동학 농민전쟁의 끝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졌고요. 그죠? 청일전쟁의 끝은 청국이 물러가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기가 막힌 명분을 함으로써 일본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됐고, 청일전쟁에서 받은 돈으로 10년 후에 러일전쟁에서, 그렇죠? 10년 후에 러일전쟁에서 이겨서 왕창 돈을 벌어가지고 한반도와 1900년 한반도와 완주까지 다 먹어버린.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우리가 분단이 되고 오늘까지 온 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1894년 가보년부터 이어진 외세 문제 하나였죠. 전 이것을 이제 우리 원주 사람이기 때문에 동학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 민중 속에서 빠져 있는데 큰 한 축이 하나 있고, 우리끼리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뒤집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가 있다가 쳐다보니까 일본 세상이 됐어. 왜냐하면 일본한테 걸리적거리던 청나라와 러시아가 날아갔거든요. 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1876년 뭐 강화도부터 하다고 하겠지만 1884년 갑신정변 때부터 시작된 그 끈으로, 그리고 1894년 가보농민혁명전쟁에 본격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우리의 그 끈이 되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건 비약이 아니라 제 전공이 국제정치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어서 해결하는 것처럼 이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기가 막힌 이 구호들을 보면서 참 좀 이럴 때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원주 문제인데요. 원주 동학운동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까 이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주가 가명이 있었잖아요. 이 가명이 있는 이게 수부라고 해서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헤드쿼터, 사령부가 있는 이 강원도의 정치적 센터잖아요. 정치적 센터라는 가치는 있는 원주가 동학의 센터가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전국에 전라도 가명은 전주에 있었고, 당시 충청도 가명은 공주에 있었고, 경상도 가명은 대구, 지금은 대구이고요. 얘는 경주 상주에 따라 대구로 갔었고, 경주 상주에서 나중에 이때는 대구에 있었어요. 강원도 가명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술하지만 조선 정부의 관군의 지휘 통제의 연락망이 다 원주예요. 그래서 원주의 이 본거지가 동학이라는 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호적, 그다음에 여기가 저쪽 요 라인이 요 조금 나면 서원면으로 가면 한성군 서원면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지평에서 넘어오는 교통망이에요.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저희 안창리 저희 집 옆에서 제가 을미읍면 기념탑에서 잠깐 해설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을미의병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평현감 맹영제 밑에서 포군대장을 했던 사람인데, 1895년에 을미의병의 중요한, 이쪽 원주 을미의병의 중요한 군사력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그 김백선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등장했느냐? 1894년 가보년 동학 농민군 진압의 공모로 절충장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늘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죠. 미래는 안 바뀌고 과거는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역사의 해석의 문제고 증거 자료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을미의병만 놓고 치면 자랑스러운 활동이잖아요. 지평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일본이 그쪽에 항일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다 누구냐? 1년 전에 여기 서석 전투를 포함한 장평 전투, 서석 전투,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강릉으로 넘어가는 이걸 이제 군사용어로 회랑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에서 있었던 전투의 진압군의 총대장이 김백성이에요. 자, 그래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전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동학 현장을 보셨고 의병 현장을 보셨잖아요. 우리도 5월 달에는 의병 얘기를 했고 지금 9월 달엔 동학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1년 사이에 일어섰던 입장이 바뀌면서 이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난처해지기도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결론이 뭐 제가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뭐 저의 가치관대로 있지만 하나는 원주에서 을미의병이 1895년 나중에 명성황후로 가야지는 민비 시해 사건이 있잖아요. 일본 낭인에 의해서 그걸 기점으로 단발령과 함께 발랑하는 그 저항활동, 저항운동의 한 실체로서 의병, 을미의병. 또 하나는 그 전에 1860년대에 있었던 아까 그 제도 정치 시하의 그 아주 문란한 이 사회에 대한 저항운동의 민중저항으로서의 동학, 그게 같은 라인으로, 이거 선형적 사고를 같은 라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게 다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할머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피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토론 주제를 좀 잡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경 선생님 워낙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 발표를 해주시고 그 지역을 좀 가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원주가 이렇게 전혀 좀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일어났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원주가 저희가 이제 정체성을 처음에 이제 논의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이 원주에 항상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잘 접점을 이루고 여기로부터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잘 일어난다라는 그 핵심,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동학이 그 여기에서 좀 꽃을 피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학이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가 조선, 지금도 교통 요지지만 조선 시대에서도 그런 그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사상이나 종교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또 일어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종교들하고 이 동학하고의 좀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동학의 어떤 유사점이나 그래서 좀 원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학하고의 어떤 접점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 그 당시 조선시대는 이제 유학을 계속 가지고 왔고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그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건 유학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동학에서 이제 인내천 사상이 결국엔 또 성리학에서 그 인사상하고 사실 또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불교와의 접점은 무엇이 있나. 이게 또 원주가 사실 불교하고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지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불교 그 회사지, 그 세 개가 지금 홍법사지나 박준사지, 거존사지가 원주 지역에 다 있고, 그래서 원주가 보면 이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불교하고도 동학에서 보면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또 잘 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유교적인 그 조선시대의 생활 흐름이 있었지만 또 그런 마음 속에는 이제 불교적인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의 어떤 불교적 신앙심 이런 부분들하고 좀 통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시영 선생님이 그 원진여 집이 이제 완전히 그 농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최보따리 선생님 하면서 굉장히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중생활하고의 접점이 원주에서 농촌 공동체 속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가 보면 우리가 이민주당 그 여성 성리학자로서 뭐 거의 최초나 마찬가지 이런 그 이민주당이라는 학자도 사실 배출이 돼 있고 그런 불교적인 폐사지나 사찰들 그리고 이제 이런 농민의 속에 있는 그런 그 민중 생활들 이런 부분들이 잘 토양이 좀 이루어져서 또 해월 선생의 동학 사상이 여기에서 그냥 잠시 피체지에 있다가 그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또 그 밑바탕에 이렇게 흐르면서 또 나중에 이제 무의당 선생님이나 이런 어떤 그 현대로 오면서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오면서 그 원주의 어떤 사상들을 쭉 이어온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동화 사상이 그러니까 원주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지역에는 특히 원주가 상당히 좀 깨어있는 그런 도시로 많이 그 기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이 동학사상이 그 이 시대의 원주 지역과 굉장히 중요한 그 접점의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